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국사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시신앙은 선사시대의 원시신앙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살펴보면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물 그리고 식물과 연결시켜서 숭배하였다.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로 이 신앙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 토테미즘입니다. 이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원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사람으로 변하는데 실패하고 곰은 끝까지 참아내어서 인간 여자가 되어 단군을 낳았다. 이러한 설화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그렇게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되지 못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곰을 숭배했던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했던 부족이 대치 관계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곰이 승리를 해서 이것이 국가로 이어졌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입니다. 나머지 1번 신선사상과 2번 산천숭배는 도교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번 샤머니즘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을 연상시키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 신, 하늘 또는 절대자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듣거나 아니면 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을 가르켜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국가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매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이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부여에서 실시했던 제천 행사의 이름이 영고입니다. 나머지 국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아래에 있는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에 있는 진안은 마한, 진안, 변안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만에서는 1년에 2번 제천 행사가 열렸던 것이 특징이고 계절제와 수린날 이렇게 2번 시행이 되었습니다. 4번에 있는 우상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울릉도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3번입니다. 삼국시대의 불교 수용에 의의로 오른 것은 이 고대 국가들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하나가 불교의 수용입니다. 불교 수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상을 통합하여 왕권 강화를 뒷받침했다입니다. 이 불교 사상을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 사상을 믿고 불교 사상으로 인한 일들을 믿게 되면 아무래도 왕권 강화, 왕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국가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불교 수용 외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법인 율령을 제정해서 반포한다거나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태학 설립 등이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 도교 전파와 관련된 유물은 이 사진이 4개가 제시되어 있고 이 밑에 다 유물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삼국시대 도교 전파와 관련이 있는 유물은 1번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위에 보면 봉황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산, 구름, 용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도교 전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번에 있는 석굴암과 4번의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에는 모두 불교적 성향이 담긴 유물입니다. 5번 다음은 백제의 도읍지 변청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지명은
백제는 총 3번의 수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 천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백제의 첫 번째 도읍지는 한성, 옛 이름은 위례성이었습니다. 이 처음 도읍지에서 두 번째 도읍지로 위치를 옮기게 될 때 고구려의 장수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누렸던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밑에 쪽으로 영토를 넓히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를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한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한강유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의 장수왕에게 이 한강 지역을 빼앗기게 되면서 훨씬 아래쪽인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의 지금 지명은 공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제의 성왕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보자, 우리 다시 강력한 국권을 가져보자 하면서 백제 국가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면서 동시에 사비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의 지금의 지명은 부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웅진입니다. 6번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서를 간추린 것이다. 이 문서의 이름은 토지는 논밭, 촌추이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등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에 토지와 사람의 인구 그리고 노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서의 이름은 민정문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보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1번 군적은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군사를 관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역 편성을 하는 데에서도 쓰이고 징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문서가 바로 군적입니다. 2번에 공장안입니다. 이것도 이름에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장안은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기록해 두었던 문서입니다. 4번의 홍범 14조는 훨씬 더 이후, 구한말 갑오개혁 이후 그 혁신의 기본 강령을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왕권의 전제화를 제한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내각 제도를 확립한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문서가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대의 명칭은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시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저술한 발해고에서 사용. 이 두 번째 보기를 모르더라도 첫 번째 보면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시대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위쪽에 신라가 잃어버린 그 영토에서는 고구려의 남은 민족들이 발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통일신라가, 위쪽에는 발해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나라가 있다라고 하여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신라말 장보고는 완도에 무엇무엇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이 장보고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은 바로 1번 청해진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비사성과 부여성은 모두 고구려와 관련 있는 성입니다. 4번의 공엄지는 고려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성의 이름인데요. 고려시대에 여러 외세와의 권력 다툼 중에 여진과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 고려에서 여진족의 어떤 횡포가 심해지자 윤관을 파견하여 여진족을 소탕하고 그 자리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 동북 구성에 속한 것이 바로 공엄진입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청해진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보한 고려시대 인물은 검정고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의 이름이나 힌트 등을 굉장히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수능 문제였다면 이 강동 육주라는 주석이 아마 없었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당황하더라도 이런 이름이나 그리고 시대적인 힌트를 보고 답을 유추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려시대의 인물인 것을 첫 번째 힌트로 삼고 두 번째 강동 육주를 두 번째 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동 육주를 전투 없이 싸움 없이 획득한 고려시대의 인물은 바로 2번 서희입니다. 이 서희는 거란과의 어떤 마찰에서 전투 없이 말만으로 단판으로 외교 단판만을 통해서 강동 육주의 지역을 얻어낸 고려시대의 인물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의 계백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명장입니다. 무너져가는 백제를 위해서 전투에서 전사했던 그런 백제 장군이고 2번의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말의 장군입니다. 이 당시 굉장히 국내외에서 어지러웠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활약을 했던 고려의 장군이고 마지막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고려를 지켜야 한다, 고려 황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고려의 명장입니다. 4번의 권율 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흔히 우리가 행주대첩하면 잘 떠올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고려에 침입했던 외세는 굉장히 여러 국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란 쪽과의 전투입니다. 거란은 총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이 중 1차와 3차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차에는 9번 문제에 나왔듯이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3차, 세 번째 침입을 했을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크게 승리를 거두어 거란을 물리치게 됩니다. 2번, 여진족. 여진족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윤관에게 별무반 특수군대를 주며 이것들을 소탕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소탕한 후에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까 문제에 나왔던 동북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에 쳐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외세라고 볼 수 있는 몽골족이 있습니다. 이 몽골족과의 엄청나게 긴 항전 끝에 결국 고려는 무릎을 꿇게 되고 이 끝까지 전투에 몽골족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섬을 도망 다니면서 항전했던 군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이 윤관이 이끌었던 별무반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선 서경 천도 운동이고 배경과 주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 인물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배경으로 보게 되면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모순이 심각하였다. 그리고 서경 천도를 주장했고 금국을 정벌하고 승제 건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경 천도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묘청입니다. 후에 묘청의 난으로도 등장을 하게 되는 인물이고 나머지 보기에서도 살펴보면 이 설총, 도선, 원효 이 세 인물은 모두 신라시대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설총의 경우에는 신라시대의 대학자이고 원효 대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 도선의 경우도 신라의 승려인데 이 인물은 신라말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4번 원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승려이고, 그리고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등을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일심사상이나 화쟁사상, 그리고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렇게 되면 원효가 정답이 되겠죠. 11번입니다. 고려사회 여성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고려사회에서는 조선사회에 비해서 유교적인 어떤 억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1번,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었다. 고려사회에서는 여성도 일정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번, 여성의 재가가 자유롭지 못했다. 남편이 죽거나 남편을 잃은 경우 여성이 재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번, 딸은 아들과 달리 호적에 기재하지 않았다. 딸이라고 해도 호적에 기재되었던 것이 곧 고려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지위입니다. 4번,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조선시대라면 양자를 드려서라도 남자가 아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딸도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지배 세력은 원간섭기 동안 형성된 지배층으로서, 아래 세 줄을 읽지 않더라도 원간섭기 동안 형성된 지배층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획득했던 권문세족입니다. 고려의 지배 세력도 굉장히 여러 번 바뀌는데 이것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 말 성장했던 호족 세력과 건국 세력이 처음에는 집권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어지게 되면서 특정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배출하고 높은 관직을 차지했던 이런 세력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벌 귀족들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특히 이 무신들, 칼을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벌 귀족의 횡포에 화나고 차별의 억울함을 느낀 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세력을 잡은 것이 바로 무신 정권이 되겠습니다. 이 무신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몽골족 후에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외세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이때 고려는 결국 원나라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원나라에게 아부하는 세력, 친원파라고 부르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이 권문세족 또한 엄청나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기들만의 특혜를 누리며 이 국가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는데요. 이 고려의 공민왕이 등장하여 이 권문세족을 숙청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의 마지막 집권 세력의 변화에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조선의 건국 세력이기도 한 신진사대부 세력입니다. 보기에서 1번과 2번에 나오는 진골 육두품은 신라의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에 등장하는 계급의 이름입니다. 3번의 호족은 신라 말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각자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길러서 성장했던 세력을 일컫는 호족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국왕은 임진왜란 이후 대내적으로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청,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이 중립외교 정책을 현명하게 대처했던 왕은 광해군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왕의 호칭 조나 종이 붙지는 않게 되지만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14번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건국 맨 처음에는 5도 양계를 유지하였지만 얼마 안 가서 8도로 지방행정 조직을 나누게 됩니다. 2번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였다. 이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군현은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나뉘었다. 이 설명은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맨 작은 단위인 속현을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자기는 조선 전기 궁중이나 관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도자기는 바로 조선의 백자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청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려의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당삼체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당나라에서 제작되었던 도자기의 명칭입니다. 4번의 옹기그릇은 이렇게 생긴 식기류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조미료 등을 보관하였던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기에서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상반된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널리 사용되었고 서민들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답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이곳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울릉도와 근접해 있는 우리의 땅은 바로 2번 독도입니다. 간도는 지금 우리 영토의 더 위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간도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3번의 거문도는 구한말 영국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 영국이 당시 러시아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위화도. 위화도는 위화도 회군으로 언급이 되는데 고려 말에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위쪽으로 향하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고려의 조정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선을 세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약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내준 불평등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나머지 조약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제물포 조약의 경우 이모군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대우가 차이 났던 것에 불만을 가져 구식군대들이 일으켰던 난이 바로 이모군란인데 이 이후 일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경비병을 파견하게 된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던 조약입니다. 3번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의 양 나라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병하는 것을 약속한 조약이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군대를 다시 파견하게 됐을 때 문서를 통해 서로 알리기로 약속한 조약이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4번의 한일 신협약은 같은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10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기 전, 즉 병합 전 마지막 조치로 맺었던 협약입니다. 이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군대가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후 정미의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이전에도 의병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군대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이 해산된 군인들 이 의병에 가담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18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사조약, 한일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은 그 후로 10년 후인 1894년, 을사조약은 1905년, 그리고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일병합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의 정책은 일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자들을 수탈해 가는데요. 지문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2번 늘어난 생산량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이 경제적 수탈 정책인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일제의 정책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일제 정책입니다.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게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산미 증식 계획에 앞선 일제의 정책인데요. 토지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생산량을 명확히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쌀을 걷어가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과 토지 조사 사업이 어떤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일제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경제 탄압 정책이었다면 4번의 병참 기지화 정책은 이 조선 땅을 자신들의 일제의 대륙 침략 및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수 물자 공급지로서 삼기 위한 수탈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병참 기지화 정책에는 전략 물자를 증산하고 많이 만들고 그리고 군사 기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 이주한다던가 강제 이주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킨다던가 징병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이 위안부, 종군 위안부 문제도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웠다.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됨.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1번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것은 분단 이후 27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합의를 했던 선언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공동선언이 되겠고 이것은 2000년에 있었던 선언입니다. 3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4번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는 모두 1991년
시행되었던 선언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토지 제도는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방에 토지를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환하였다. 받은 토지의 일부를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분으로 세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 제도는 바로 과전법인데요. 이 토지 제도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키워드를 몇 가지 외워두면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과전법과 직전법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전법의 경우에는 전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문에서도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토지를 받은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땅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예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계속 그 땅이 그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환하였고 일부 세습이 가능했다는 것이 과전법의 특징이라면 이 직전법은 과전법의 한계를 좀 고쳐서 내놓은 토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직 관리에게까지 계속 땅이 지급이 됐다면 전직 관리들은 계속 그 수가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현직 관리에게 지급될 땅이 모자라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직 관리에게 지급되는 땅을 제외하고 오로지 현직 관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땅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전법의 특징입니다. 이 과전법은 그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했을 때 그 땅을 반납을 했다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즉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습되고 있던 이 수신전, 휴량전 명분으로 땅이 세습이 되었는데요. 과부나 어린아이를 위하여 세습되던 이 제도를 없앤 것도 직전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직전법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현직 관리,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만 이 땅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하는 동안 많은 어떤 세금이나 많은 것들을 착취를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 관리들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직전법도 부족하다. 직전법의 한계를 또 고쳐서 내놓게 되는 토지 제도가 바로 관수 관급제입니다. 이 과전법이나 직전법은 그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직접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면 이 관수 관급제는 국가기관, 나라에서 관청에서 농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월급 형태로 즉 녹봉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수 관급제입니다. 국가에서 농민으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에게 녹봉 형태로 지급되었던 것이 바로 관수 관급제의 특징입니다. 3번에 나오는 수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납, 특산물 같은 것을 국가에 세금으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것을 특산물이 아닌 그냥 쌀로, 곡물로, 곡식으로 내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수미법입니다. 22번 조선 후기 농민 경제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농사의 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났던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변화이고 이 조선 후기에는 소를 이용한 농사법을 우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경보다는 오히려 이양법, 지금 말로 표현하면 모내기가 오히려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나머지 2, 3, 4번은 모두 조선 후기 농민 경제의 변화로 옳은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일부 농민들은 광작 농업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음으로써 분홍이 되었다. 부자 농민이 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가서 농업을 그만두고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신분은 천민의 대다수이며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설명하는 신분은 바로 3번 노비입니다. 이 1번에 있는 백정 역시 천민이기는 하나 천민의 대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 4번에 나오는 서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바탕에서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 정실 부인이 낳은 자녀만 인정이 되고 이 서울은 굉장히 천대를 받는 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던 계층이 바로 서얼입니다.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회화는 김홍도, 신윤복이 대표 작가로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풍속화입니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풍속화인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이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신윤복이 그린 그림입니다. 1번 민화의 경우에는 이건 역시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회화는 맞지만 비교적 좀 이름 없는 작가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부르고요.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사대부들, 선비들이 그렸던 아주 고상한 그림을 일컫는 회화입니다. 4번의 진경산수화 또한 산과 강 이런 것들을 산천을 그렸던 것으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풍속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 한국사 연구 방법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학자로는 민족의 혼을 강조한 박은식과 난가사상을 강조한 신채호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 지문에 보면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던 한국사 연구 방법이므로 1번에 있었던 식민사학은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이 식민사학은 당시 조선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되었던 사학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모두 이 식민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되었던 사학의 종류입니다. 정답은 바로 민족을 강조했기 때문에 3번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이 2번에 나오는 실증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연구 방법이고 4번의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어떤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한국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한국사 연구 방법입니다.